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운입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째 그러니까 사흘째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거의 1.6% 넘는 상승이 나타났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 금리 동결 이슈도 있었고 국제금리가 또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송 직전 10초 전까지 이제 그 내용들 저는 싹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모아 봤는데요. 잠시 후에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거든요.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 상상인증권 신하울 팀장과 함께 할 텐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약간 병아리 같죠? 예, 노랑노랑. 뒤에 위즈덤 컬리지와 보호색입니다. 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위즈덤 컬리지. 여러분 지혜를 쌓으려면 위즈덤 컬리지.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웃어도 되죠 여러분? 시장 조금 올랐으니까 기분 좋게 하루를 또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장 상승 믿어도 되나요? 하면서 로아님이 믿을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을 것은 나 자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각에 깨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고 하는 나 자신밖에 없지 않을까요?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붙돋아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보자. 스스로 이름 부르면서 도나 화이팅 이렇게 또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좋거든요. 거울 보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이팅 잘하고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 꽤 힘이 됩니다. 한번 오늘 지금 바로 옆에 거울 있으면 보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시장의 상승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67% 33,270선 넘어섰고요. 또 S&P 500 지수는 4,200선 언제 깨졌냐 싶게 또 회복을 하고 더 오르고 있습니다. 1.05% 거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4,237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4% 오르면서 13,06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경기에 대한 둔화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80달러 초반까지 다시금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이 됐죠. 연준의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11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9월 이후에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이렇게 동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리 동결은 다 알고 있었고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연설을 하느냐 또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경기에 대한 발언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그 단어 하나 그 문장에서 어떤 용어들을 쓰느냐를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을 보고 있는데 경제 상황 미국은 3분기에 강한 속도, 그러니까 strong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라고 봤더니 solid, 견조하게 해서 조금 더 강한 strong이라는 발언을 썼다라고 하면서 경기에 대한 발언 좀 강력하게 했다라는 내용 전달이 됐고 FOMC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이제 오프너 도어 쫙 열어놨습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상 우리는 아직까지 목표 채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 2% 달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지만 또 더하기 두 차례 동결 이후에 인상을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당신네들 틀렸어요.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그 가능성을 열어둔 파월의 발언에 무색하게 시장은 그 CME 패드워치에 보면은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무려 8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카펜페이스트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매파적인 발언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말은 또 저렇게 하지만 올릴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에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뭐 2년물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장기 국채 발행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는 건데요. 다음 주에 1,12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지난 분기 1,030억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고 시장 전망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10년물과 30년물의 발행 증가 규모가 이전 계획에 비교하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0년물 국제금리가 막 5%를 막 육박하게 넘어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급등세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재무부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였고 낙폭을 더 키우면서 4.7%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경제 관련한 또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타났는데 항상 이제 목요일마다 전해드리는 구인 이직 보고서 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구인 건수, 9월에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는 955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시장의 전망치가 940만 건이었는데 이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업자 1명당 구인은 1.5로 이전과 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2022년과 작년에 기록했었던 0.2라는 숫자가 있었죠. 1명당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2개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그 팬데믹 이전 1.2 정도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P 고용 보고서 민간 고용 10월에는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0월에 민간 고용 부분이 전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에는 8만 9천 명 증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보다는 확대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13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문별로 살짝 보면은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 쪽에서 4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용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무역, 교통, 유틸리티 쪽에서는 3만 5천 명 증가, 금융 쪽에서는 2만 1천 명, 레저나 접객 부분에서는 1만 7천 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임금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임금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가고 하면은 또 돈을 많이 쓰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5.7% 상승을 했는데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강력한 소비를 지원할 정도의 충분한 증가는 나타나고 있다. 충분한 흐름은 보이고 있다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오늘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죠. 제조업 경기는 좀 부진했네요. 보니까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10월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PMI죠. 46.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50을 하회한 움직임도 문제지만 시장 전망치가 49.2였는데 이도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10월의 지수가 저는 49보다 소폭 상승한 4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를 하회했습니다. 12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위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챙길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챙길 게 이것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맵을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속사포로 실적 내용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우리 M7 종목들 모두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애플 1.8%, 그리고 엔비디아 3.79%, 구글 1.8%, 메타 3.5%, 아마존도 2.9%, 그리고
테슬라도 2.4% 모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올랐고요. 반면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에 있어서의 조폭 하락세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정유주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실적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던 AMD가 본장에서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분기 전망은 조금 아쉬웠지만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 굉장한 앞으로의 실적을 물론 가이던스는 조금 낮췄지만 좋을 수 있겠다. 업황이 좋다라는 분위기가 반도체주의 전반에 상승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들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죠. 일단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죠. 솔라이츠가 좀 암울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매출 전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애프터마켓에서 20% 넘는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본장에서도 올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3% 넘는 강세인데 현재도 볼까요? 지금도 3.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타난 것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아마 이항엽 위원님이 정리해 주실 거니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 애프터마켓에서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그 CEO 대표가 불안정한 거시 환경으로 인해서 4분기에 대한 성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전망 가운데 주가는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SC 종종 소개해드리죠. 온라인에서 이런 뭔가 그 공예품 아니면 액세서리 이런 거를 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 배달 기업 도어대시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좀 크게 올랐어서 지금도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DASH 현재 7.5%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과 지금 손실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주당 40센트의 손실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손실 규모가 거의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19센트의 손실을 보고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2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7.5% 강세고요.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그리고 2분기 연속 연간 지침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예약된 숙박 건수가 3개월 기간에 비해, 그러니까 이전 3개월 기간에 비해서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화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줄어들 것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현재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된 기업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이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브리핑 42분 안에 끊거든요. 근데 발표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네. 딱 동결 나온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셨어요? 이제 동결이니까 기자회견 잘 들으면 되겠다 생각했고요. 네. 기자회견도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네. 계시겠지만요. 가격이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가격.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좀 주춤했고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경감이 되었고요. 네. 뭐 힌트는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금리는 큰 폭으로 네. 미국채 20년물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 한 20bp 정도 내려갔거든요. 오. 그리고 미 증시는 1% 정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고 나와서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환호하는 모습들,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대한 찬바람 가능성은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지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모니터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네. 의장은 열어줬어요. 네. 너네 착각하지 마. 2번 금리 동결해도 올릴 수 있어. 네. 너네 그 생각 틀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직 우리의 목표치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쭉 했는데 네. 바뀐 게 뭐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네. 똑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물가 안정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유익 있게 carefully라는 걸 하면서 그때마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미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요? 9월 점도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럴 때 9월 점도표가 5.6%까지 그러니까 5.75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추가 금리 인상 시작이죠.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 맞아요. 2번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는 3.9니까 한 5번 정도인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타 자산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얘기했던 거 계획이 아니야. 그럼요. 계획이 아니고 그때마다 정책을 결정할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빅피처를 그려주셔야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데 지도 안 그려주고 네.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지도라고 하면 여러 맵을 중의적인 줘야지, 뜻이 있는데 맵을.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우리는 표현을 했다. 아. 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고요. 그래요? 또 바뀌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즉 5.6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지만 네.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음.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오늘 회의로 인해서 10%포인트 정도 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아예 엉뚱한 걸 보고 있지 않느냐.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준의 점도표가 9월에 나왔고 네. 12월에 금리 동결이 된다라면은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3개월의 예측력도 못 가졌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긋는 모습들이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을 다 열어두고 있지만 네.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좀 그런 빅픽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미리 그러면 자기네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다 이제 그 시체말로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뭐 어떤 결정을 해도 네. 우리가 이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했어. 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미리 지금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오늘 2시부터 이제 FMC 준비하고 FMC 보고 이렇게 왔는데 한 2시부터 깨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파월 연준 의장과 굉장히 저 나름대로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밑밥을 깔았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확 동화는 안 되지만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네. 아유 파월은 그 연준 그 FMC에서는 뭐 다음 뭔가 행보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장이 반발을 하거나 너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그런 반발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네. 최근에 장기국채 수익률 급등한 것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네. 이후에 금리가 더 떨어졌고요. 증시의 상승폭도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기자분들의 질문 순서가 어땠냐면요. 첫 번째가 장기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바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가 12월에 금리 동결하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렇게 했고 세 번째가 침체 여부 논의했었냐. 네. 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중요도가 딱 있고 그 팩터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변동했었던 것들을 다 짚어준 것 같아요. 금리가 시장 금리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한 연준의 입장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GDP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4% 이상 나왔고 고용시장 보아라. 여전히 견조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긴축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떤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중요한 부분은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에 대한 경계심은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기억나시죠? 2주, 3주 전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주요 근거가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한 번 정도 더 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실하게 드러낸 부분이 성명문의 두 번째 단락에 타이터 크레딧이라는 표현이 타이터 파이낸셜 앤 크레딧으로 바뀌었어요. 오. 그러니까 크레딧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기업과 가계 활동에 대한 크레딧 이슈인데 네. 파이낸셜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파이낸셜을 통칭하고 있지만 국채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금융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긴축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도 하면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게 수급이 미스매칭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물가로 전이되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융 시장에도 어떤 나비 효과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네.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라고 이번 성명문에 좀 적시를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사실 뭐 금리 동결하는 것은 워낙에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네. 지배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들 안에서 뭔가 향후에 대한 힌트를 얻을 만한 그런 단서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뭐 경기에 대한 발언도 뭐 앞서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 뭐 좀 스트롱이라는 단어로 바꿨다 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대하는 금리 인하 네. 힌트는 사실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 역시나 뭐 좀 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보통 우리 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 첫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함이 강력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에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근시일 내에 침체는 없을 것 같다. 경기 침체에 네, 대해서 또 선을 그었군요. 네, 선을 그었어요. 경제 활동 상황 보아라. 이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대조적인 얘기를 두 가지를 던졌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좀 큰 거. 지출이 큰 거. 네. 네. 뭐 보통 이제 땡땡 마트 같은 거 가서 이렇게 쫙 보는 것들. 네, 하이마트. 네. 그런 것들이가 요즘에 아직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건설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성을 띠는 지표들이 네. 꺾일 가능성들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고금리의 여파이다. 즉 경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결과적으로 추가 긴축을 우리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선을 어떻게 보면은 방어막을 끊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획이 아니야. 그때의 판단이야. 라고 얘기한 것은 다음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밤사이 FOMC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그때 가서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아무런 뭐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CME 패드워치에서는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긴축은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저렇게 말해도 못해. 네. 경기? 이거 자신감을 내피시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선행성, 향후 미래를 보는 지표들을 보면은 또 경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를 가면은
실제로 안 좋아진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어둬야 되는지 네. 신하 팀장이 보시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말장은 지금 누차 다 학습 효과를 하고 계시지만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과하죠. 중용의 자세가 중용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금리의 낙폭이 20bp면은 네.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렇죠. 되돌리는 수준 이상입니다. 그럼 그리고 페드워치에서 FOMC 기자회견 직전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5%였어요. 그랬던 부분이 85%까지 올라갔고요. 네. 내년도의 금리나 연준 두 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연준이 말하기는 계획이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페드워치에서는 9월, 12월 정도 금리 인하를 보던 것이 지금 미미하게나마 6월에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침체는 아니야라고 했지만 시장은 둔화가 될 것이고 다른 어떤 이벤트나 사이클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2번 또는 3번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환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 끝났고 연준에 대해서 경계심을 덜 가져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연간 전망 발간하고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시간을 내주셔서 경청은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요런 걸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전망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올해 너무 그렇게 안 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좀 전에 말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러면은 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겠네요. 연준처럼. 사실 좀 뭐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책임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애널리스트는 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나리오 분석은 각자 투자자들마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오늘의 흐름들은 뭐 비교적 우울한 얘기는 아니어서 좀 마음은 조금 부담감은 경감이 되었지만 11월 중순까지 나오는 지표들에 의해서 네. 지금의 오늘의 장이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 고용 지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월 중순에는 물가 지표들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번 9월 FOMC 이후 10월 달에 충격을 주었던 소매 판매. 그러니까 동행성 또는 후행성을 띠는 미국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그 후행성을 띠는 지표들이 갑자기 나빠진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12월에 금리 인상 이렇게 돼버리는 가격이 다시 오늘 되돌아갔던 것처럼 다시 반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연준도 명확한 길을 그들도 지금 모르고 거의 있습니다. 코앞에 이렇게 멀리 터널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코앞에 있는 것을 겨우 손전등 켜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도 데이터 디펜을 네.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뭐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치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작년이 떠오르는 게 그 네. 파월 의장이 틀렸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네. 꾸준히 얘기했던 게 경기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일부 데이터들을 보면은 과거 데이터나 뭐 현재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경기가 좀 꺾이는 시그널들이 좀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꺾이려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신하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경제나 경기가 네.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둔화로 갈 수 있는 신호들이 싹을 틔우는 그 조금씩. 싹을 틔우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말씀 주신 것들 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크게 일단 물가가 가장 핵심인데 디스인플레는 맞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네. 그리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어서 공급 측에 있어서 기대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너무 큰 그림인데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가 3%까지 떨어졌던 것이 당장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4%까지 올라섰거든요. 네. 그리고 40여 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73년도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50주년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73년 10월에 보름간 욤키푸르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그 직전에 아서번스 전 연준 의장은 11%였던 금리를 9%로 내렸어요. 약간 물가가 잡혔었거든요. 그때 실책이 이스라엘이 지금과는 달리 일대 다로 약간 왕따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오일 쇼크가 이제 74년도 1분기에 터졌는데 6개월 동안 금리 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동결을 내렸다가 동결을 하다 보니까 73년도 초에 미국 물가가 3%였던 것이 13%가 74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마지못해서 74년도부터 다시 금리를 올려서 13% 이상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이게 뼈아픈 실책이었었던 겁니다. 좀 물가가 잡히면 풀어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실책을 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결국엔 지금은 하이어 앤 롱거 또는 하이어 포 롱거인데 교집합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중기화하겠다라는 입장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인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물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 수요가 아직 많지만 해소되고 있는데 사장님이나 고용주가 일손을 채우려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돈 더 줘야죠. 돈 더 줘야 되죠. 그게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10월 달 초에 나왔었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 33만 명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숫자만 보고는 시장 가격이 다 밀렸어요. 또 연준이 긴축 더 하겠다. 근데 까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0.2%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취업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돈을 좀 덜 줘도 되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국에는 물가로 전이되는 부분이 약할 수 있다. 디맨드 풀 인플레의 압력이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고 네. 이를 조금 더 지표를 세분화해 보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사장님이 일손이 더 필요했던 게 300만 명이었는데 올 7월부터 20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8월, 9월 250만 명 하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초 정도 되면은 네. 거의 중립 수준이 되면은 결국 사장님이 돈을 좀 덜 줘도 되는 덜 주면서 일손을 채울 수 있는 국면이 되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즉 지정학적으로는 물가가 불안할 것 같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물가가 좀 덜 불안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고용 시장이 좀 위축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위축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화인 건지를 네. 모르겠어서 만약에 이게 위축이라면은 결국엔 또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또 부상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연준이 인하하는 게 과연 주식시장에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뭐에 더 장단을 맞추고 뭘 좋아해야 하는지 저는 참 헷갈립니다. 일단 팬데믹이 너무 훅 가서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 정상화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팬데믹이 너무 과거 일처럼 느껴지니까요. 일단은 둔화에 대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둔화 침체가 아닌 둔화라면은 미국의 펀더멘탈을 많이 볼 것 같아요. 펀더멘탈을 본다라면은 지금 유로존은 금리를 막 급하게 올리다가 금리를 인상을 멈췄잖아요. 네. 근데 멈춘 이유가 미국은 물가 보면서 다른 거 보겠다는데 지금 유로존은 경기가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기축통화 중에서 유로화 되는 유로존은 경기가 퀘스천 마크니까 사실 굉장히 독일 지표들 독일이나 프랑스 양대 산맥인데 PMI가 50선이 중립인데 40선에 머물고 있다는 건 정말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내년에도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훨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연초 정도부터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제 YCC에 대한
타겟 금리를 1.0까지 올렸고요.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기대치보다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기축, 미국을 뺀 양대 기축인 유로존과 일본이 지금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은 미국 펀더멘탈에 대한 큰 의문이 없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고민이잖아요. 우리 국내 증시. 일단 달러 인덱스가 오늘 네. 연준 때문에 증시와 채권 시장이 다 강세장이었는데 달러만 약보합이에요. 그럼 약보합이면은 기축 통화가 아닌 비기축 통화국이 좀 숨을 쉴 수 있다. 룸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고요. 아까 기축 통화인데 달러 아닌 기축 통화들의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 편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비기축 통화이지만 기축 통화에 가까운 나라. 그럼 어디일까요?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아까 이제 긴축할 거니까 좀 그런데 한국,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종시 좋았잖아요. 좀 괜찮아졌던 부분들이 장 후반에 수출. 수출 데이터. 네. 그리고 우리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었고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완전히 살아날 것 같진 않지만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간 후퇴를 하면서 숨쉴 공간이 확보되는 동시에 일단 우리가 올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나 반도체발 IT 수출에 대한 가격 개선 기대감. 그리고 금리와 저는 이제 조금 이거는 딴 얘기지만 총선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 기조가 약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희망회로는 아닌 거죠? 그건 이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팀장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증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정말 네. 말 그대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이거 과한 거 아니야? 그럼 왜냐면 뭔가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이 후반장들 잘 올라가다가 또 막 누가 때려서 너 들어가 하는 것처럼 빠지고 네. 했었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기가 참 제가 어려워요. 약간 이거 희망 섞인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여행컨인가 이게 그 시차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당면한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당면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까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러고 나면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분기까지는 그래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되 내년 1분기 1분기 중후반 2분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숨쉴 공간이 열어질 것이다. 라고. 6개월 동안 그러면 숨 잘 참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너무 긴가요? 길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보다는 내년에는 꽃피는 봄이 올 때는 조금 웃으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전에 좀 시장이 선반영 잘하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시장이 또 그동안 또 단기적으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도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 사실 오늘 FOMC 내용들을 쭉 보면은 비슷하긴 했지만 뭐 하나 안심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시장에 네. 계속 너네 너무 기대하지 마, 이렇게 너무 낙관하지 마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맞습니다. 나와서 마냥 낙관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이 참 반영이 많이 됐다. 과연 이 부분들이 내일은 또 빈대떡 뒤집듯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네. 보자 항상 보면 해석하고서 다음 날 이거 그런 의미 아니었어 하면서 다른 데이터들을 막 가지고 오고 그러곤 하잖아요. 네. 그러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2시부터 계셔서 FOMC 내용까지 쭉 정리해 주신 우리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월 팀장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